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확대로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지를 중심으로는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재정에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인지 건국대 최백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께서는 일단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국민들한테 걱정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들도 커지고 하니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예.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 채무 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가 폭이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라고 강조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에서는 아니다. 우리 국가 부채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다. 이 기사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언론들이요. 예. 그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과 같이 비슷한 우리가 경제 위기 상황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있었잖아요. 예. 2008년도에 당시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유력 그 일간지들이 보도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당시엔 논조가 이랬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추경을 편성을 하니까 당시에도 부양책 강도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적다. 약하다. 이렇게 가거나 그다음에 이제 수출이 지금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수출을 대체할 수 있는 내수 부양의 필요성이 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이라든가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세수가 늘면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가 늘면 재정 절차도 나중에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하지 마. 지금은 부채 걱정할 때가 아니다. 되게 이런 식의 논조였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정반대에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3차 추경 같은 경우 35조 3천억 원 역대 최고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이 증가시키는 부분은 16조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러니까 세출 조정이라든가 기존에 쓰려고 우리가 계획했던 거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되면은 35조 3천억 원을 추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더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1, 2, 3차 중에서도 1, 2, 3차 동안에도 총액 편성 추경 편성 규모는 59조 2천억 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출을 증가시킨 것은 34조 8천억 원. 그러니까 약 25조 정도가 사실 그러니까 추경의 그 규모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한 게 아닙니다. 많이 편성을 안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제가 꼭 짚고 싶은 것은 2차 추경했을 때 우리가 국가 부채 비율이 41.4%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추경하게 되면 43.5%로 이제 증가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한 2%포인트 증가하는 거죠.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빼놓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정부가 그러니까 그래서 추경 편성해서 돈을 지출을 하게 되면요. 부채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소득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게 되면 이 경기가 침체기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100을 그러니까 부채를 지출을 하게 되면은 부채의 100이 증가할 게 아닙니까? 근데 소득은 100 이상이 증가해요, 사실은요. 근데 100만 증가한다고 계산하더라도요. 한 1.2%뿐이 안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과장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관료들이 자꾸만 이렇게 이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자꾸만 이제 그러니까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소위 말해서 재정 지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극적인 이 측면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언론은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참 대답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망설여지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으로 이쪽 정파니까 저쪽 정파를 공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는 추경이 쓰이는데 기업의 어떤 그 생산 활동을 확 지원하는 쪽으로 쓰이는 거냐, 아니면 가계와 노동자들의 급한 사정을
맞습니까? 예, 두 번째가 예. 제가 볼 땐 정답인데요. 재정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 돈을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쓰냐 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예. 그러니까 2008년도, 그다음에 2015년도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당시엔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관료들이 재정 편성을 하게 되면요. 대개 이제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부분의 이 추경 같은 것을요. 그리고 기업들은 반대할 이유도 없고 기업들한테 돈이 많이 가게 되면 언론들도 뭐 광고비도 증가하고 해서 아하. 가는 반면에 근데 이번처럼 그러니까 뭐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가게한테 직접 주는 거잖아요. 돈을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기업한테 갈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뭐냐면 공공자원을 재정이라는 공공자원을 그러니까는 사회 구성원들을 누구한테 그러니까 이거 줘야 되느냐 했을 때 예.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게라든가 실직자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이제 취약계층들한테 사실은 가야지만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데 거기 주는 거기에다 지출하는 것은 굉장히 인색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IMF 때 기업들한테 갈 돈을 더 늘려라 했던 거와 지금 실업자나 자영업자들 아무래도 문 닫게 생겼는데 이쪽에 빨빨 쏟아 부어야 된다와 언론들의 보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뭐냐면은 IMF가 그러니까 적극적인 재정 편성을 하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냐면 재정을 더 과감하게 편성을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는요. 지금도 IMF는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근데 국내 언론들은 뭐냐면 오히려 이 빚이 그러니까 뭐 빛의 속도로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겁을 주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 추경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또 해야 될 거고 예. 내년도 어떻게든 또 준비를 할 것들이 많고 계속 이렇게 나가도 뭐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게요. 42.6%입니다. 42. 예, 일부 언론에서 43.5%라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42.6% 제가 최대치로 잡은 거예요. 예. 최대치로 잡은 건데 42.6%면요. 우리가 IMF에서 50 미만은 있잖아요. 예. 국가 부채 걱정할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냐면은 우리가 한 7%포인트 정도 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여력이 50%까지 간다면요. 있는 나라라는 얘기죠. 말씀하신 대로 뭐 외국에는 100, 일본 같으면 맞습니다. 200이 넘었으니까. 올해 선진 국가들 평균이 120%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소득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예. 갑자기 여야가 기본소득 쪽으로 예. 이렇게 확 방향을 선회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들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건 조성, 아울러서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가와 사회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특히 경제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 그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두 이제 야당 대표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모두에게 얼마씩 쫙 똑같이 나눠준다. 이것이 우리 경제한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는 거는요. 예. 오늘 저기 KDI에서 경제동향 전망을 발표했어요. 예. 근데 거기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지난 시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4월달, 5월달 수출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25% 안팎으로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죠. 그게 이제 주로 제조업에 충격을 가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산업 생산이 줄어들고 있고요. 예.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지금 그러니까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이 소비인데 소비에 그러니까 긴급재난 지원금이 크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그래도 소비를 그나마 부양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기본소득 논의가 나오는 이유도요. 국민들이 사실 체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장에서 어쨌든 간에 이 예. 경기 부양의 어쨌든 효과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얘기가 사실 맞물려 있는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1차 산업혁명 때도 보게 되면요. 1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되게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졌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우리가 이 산업사회로 가면서 기존의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노동하는 하나의 패턴도 달라지고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도 기본소득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속에서 기본소득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예. 뭐냐면은 불평등 문제로 그러니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산업 재편입니다. 예. 산업 체제를 강화하는 건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산업 재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 재편은 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뭐냐면 되게 자유시간이 많을 때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동시간하고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창의적인 예. 아이디어는요. 그러니까 자유시간이 많을수록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은 자유 시간을 많이 가지려면 노동 시간을 그만큼 줄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만큼의 그러니까 소득 좀 보존이 필요한 거죠. 이런 차원에서 대기하니까 우리가 혁신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에요. 예. 그럼 이렇게 기술 진보할 때 불평등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게 기본소득이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해야 되고 과연 거기에 투입할 재원들을 갖다 어디에서 얼마큼이나 마련할 수 있는가도 따져야 되고 어디선가 깎아서 또 집어넣어야 될 거고 그 논의는 상당히 길어질 건데 그 전에 당장 사정이 급하니까 1차 재난 지원금이 있었는데 2차 재난 지원금은 이제 나와야 될 때가 됐나요? 저는 늦어도 7월 달에는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7월에. 예. 왜 그러냐면요. 지금 5월 달에 집행된 것이 사실 그러니까 6월 달 정도면 다 소진돼 버립니다. 네. 예, 소진돼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럼 소진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러면 이제 소비가 다시 또 이제 그러니까 얼어붙고 자영업자 또 어려움이 될 거라고요. 그럼 지금 생산과 수출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예. 그럼 버팀목인 소비마저 없으면은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요. 아하.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한 월 한 20만 원 정도 한 번 더 주자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GDP의 국가 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0.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우리 재정이 감당할 이 역량이 있다 이거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수님의 조언은 국가적 역량이 아직 비축된 게 있다. 맞습니다. 쓸 때 쓰자라고 하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